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심에서 본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절차 판사님이 쓰신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나온 시점은 2014년 4월 달이고요. 이거 지금 한 5년 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시절에 파산부에서 아마 워크샵을 하면서 항고심에서 바라본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절차. 일종의 이제 항고심에서 항고심은 이제 합의부잖아요. 합의부고 뭐 파기 자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판사들한테 원심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을 다루는 저희 같은 뭐 파산 관제인이나 아니면 신청 대리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양이 많지만 한번 스캔을 떠서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건의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민사신청 항고심과 달리 1심에서의 절차와 항고심에서의 절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1심에서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반해 항고심에서는 1심 개개 결정들이 이유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데 그칠 뿐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각 절차를 속행해서 진행하지는 않으므로 1심에서의 시각과 항소심에서의 시각에 필연적으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죠. 개인 회생은 어떨지 모르지만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이제 환가를 하거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거기에 판사가 감독을 하는데 만약에 재산 자체가 항소심에서 발견됐다. 아니면 훗날 발견됐다. 폐지된 이후에 그럼 그거를 항고심에서 다시 관제인을 선임해서 환가를 하거나 돈을 나눠주는 절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일반 민사에서는 속심이라는 건 1심을 그대로 이어서 새로운 증거라든가 이런 거를 심리를 해서 결과를 1심에서 좀 재판을 제대로 못했을 때 항고심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서는 이제 정당성을 심리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겠죠. 지난 1년간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사건이 항고심 판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볼 수 있었다. 아래 통계에서 보듯이 개인 채무자의 절차의 이행의 미비로 개인 회생 절차가 기각 폐지된 사건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에 다투는 사건이 많았지만 비교적 종전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개인 회생에서의 청산가치 상정에 관한 방법, 부인권, 재량 면책의 기준 등에 관한 문제들도 여럿 마주치게 되었는데 부장님과 다른 배석 판사님과의 합의 토론을 통해 나름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절차를 직접 진행하지 않는 항고심이 한계로 항고심 결정들이 개인 도산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고 항고되는 사건들이 전체 개인 회생 파산에 비하면 극히 소수여서 자칫 나무만 볼 뿐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항상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워크샵이 지난 3년간의 축적된 항고심 결정들을 중심으로 그 처리 과정에서 문제된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1심에서의 시각과 항고심에서의 시각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같은 변호사나 관제인 법원 외부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과연 판사님들이 어떤 쟁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개인회생 사건, 항고 사건의 분석.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위 법률 595조입니다.
그다음 항고가 각하된 게 5건 있고요. 신청권자 자격 부존재 1호, 항고 기각 12건, 원심 취소 2건. 그러니까 이제 총 이걸 보시면은 취소되는 게 좀 있죠. 그렇죠? 채권자 목록 등 서류 제출, 서류 부제출, 허위 서류 제출 2호, 항고 기각 36건, 6건, 원심 취소 14건. 절차 비용 예납, 절차 비용 미납 3호, 항고 기각 제로, 원심 취소 2건. 절차 비용 미납은 사실은 다 원심을 취소를 하는 게 맞죠. 다시 돈을 냈으면 돈을 내고 다시 해라. 변제계약안 제출기한 미준수, 이건 없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게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죠. 해생에서. 파산에서는 7년이죠. 항고기각 하나, 원심 취소 제로. 채권자 일반이 이게 부적합 6호, 항고기각 20건, 원심 취소 11건. 신청 불성실 절차 지연 7호, 항고기각 103건, 원심 취소 76건. 원심 취소 가장 비율이 높죠. 거의 절반 3분의 2가 취소가 됩니다. 개시 결정에 대해 항고, 항고 기각 30건, 원심 취소 제로. 변제계획안 인가 개인회생 절차 관련 항고심 결정, 변제계획안 인가 관련 쭉 있습니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쟁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각종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간은 재판이 공고가 있은 경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공고하지 않은 경우 재판이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이다. 그런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의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할 때는 그 주문과 이유를 공고해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을 하지 않으므로 즉시 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다. 설령 송달되었더라도 항고 기간은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발송 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발송 송달한 경우 등 송달이 무효인 경우에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항고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심에서는 폐지 결정에 대해 공고하고 발송 송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임에도 일괄적으로 채무자의 주소 등으로 발송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상 공고만 할 수 있지만 당사자 배려의 측면에서 이와 같이 발송 송달을 하는 점과 송달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항고기간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면 실무 처리가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특별하게 이 항고나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게 595조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인적 기각사유에 관한 쟁점.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법제 595조 제1호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 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이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권 등이 설정된 개인회생 채권은 10억 원 이하이고, 그 이외의 개인회생 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며, 그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면 남는 가용소득이 있어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절차에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부양가족이 2명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가용소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벼랑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이 개인회생 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개인회생 채권은 이제 담보부는 10억 이하, 일반 신용채권은 5억 이하죠. 한도 기준 10억 원과 5억 원의 채무 한도 기준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신청할 때는 4억 9,500이었는데 개시할 때 개시 결정은 뒤죠. 근데 그 사이에 이자가 불어나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채무자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무담보 개인회생 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절차가 폐지되자 즉시 항고를 제기한 후 일부 개인회생 채권을 면제받은 사안에서 채무 면제는 그 의사가 표시된 때 비로소 채권이 소멸하므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신청 당시에 4억
9,500인데 개인회생 개시 당시에는 이제 5억 원이 넘었어요. 5억 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채권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면제를 받았죠. 한 1,500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럼 4억 9천이잖아요. 이걸 이제 항고를 제기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저 면제 받았으니까 좀 다시 절차를 좀 진행하도록 좀 봐주십시오. 근데 법원에서는 면제는 면제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급하지 않죠. 그래서 개시결정 당시에 5억 원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다음에 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급료 영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의 경우 그 영업소득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영업장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금액 등의 집계표, 소득금액 증명들이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소득금액 증명의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통상 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소규모 영업소득자의 경우 위 자료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의 경우 현금 매출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확히 소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게 여신금융협회에서 이걸 해줍니다. 파산에서도 조사하고 개인회생에서는 아주 더 중요하죠. 근데 요즘 신용카드 현금 매출 영수증 발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거의 아마 이제는 뭐 한 90% 이상이 일치할 겁니다. 예전처럼 뭐 현금만 받으면 뭐 과표가 전 50%도 안 됐지만 요즘은 좀 많이 저거 하죠. 또한 영업장부를 충실히 작성하지 않는 영업소득자이거나 영업장부가 워드, 프로그램이나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내용을 출력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득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채무자를 영업소득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 제7조에 의하면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 구조 기본 통계조사 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거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사건 할 때 이런 걸 많이 썼죠.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임금 노동부라든가 이런 뭐 직업 관련 이 조사부서에서 발행하는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통계수를 기초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채무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영업소득을 고의로 축소했다는 정황이 없고 액수는 정확히 소명되지 않으나 향후 일정한 수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인정되면 위 규정에 따라 통계소득을 기초로 영업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법 제595조 제2호입니다. 앞서 본 표에서와 같이 595조 제1항 7호의 기각사유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기각사유이다. 개인회생의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이므로 원심에서는 채무자가 59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항고심에서는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로서의 허위 진술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개인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고의로 그렇죠? 많이 접해봤죠 저희가. 허위 채무자 진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회생 기각사유로서의 허위 제출 역시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채무자 본인이 재산 상태나 채무에 관한 서류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한 사례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에 고의도 있다고 판단한 사례, 고의로 채무증대 경위에 관한 허위로 기재한 진술서를 기재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등이 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채무자에 관한 것은 뭐 허위가 있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고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95조 제6호 소정이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이 중요하다. 한편 채무자의 변제계획에서 정한 총 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를 초과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제계획 간 인가의 요건이기도 한다. 청산가치에 대해서 아래 벼랑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청산가치라는 거는 파산이 청산이잖아요. 파산할 때 만약에 이 사람한테 파산을 하면 100만 원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수가 있는데 회생 현재 가치가 80만 원 뺀이 안 돼요. 그럼 청산하는 게 낫죠.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청산할 때, 파산했을 때의 가치 100만 원보다 그 이상을 나눠줄 수 있는 현재 가치가 나와야 돼요. 120만 원이든가 15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거를 이제 5년, 3년 동안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이제 개인회생이죠. 그게 만약에 더 미치지 못하면 지금 현재 파산, 청산시켜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청산가치와 현재 가치 이거를 잘 산정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 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생계비를 줄이고 가용소득을 상향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생계비를 줄인다는 게 어렵죠. 월세가 70만 원인데 그걸 50만 원 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먹을 걸 못 먹고 그것도 한계가 있죠. 3끼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알바를 하거나 주말 2탕을 떼고 아니면 또 그걸 내기 위해서 막 빚을 지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채무자가 그러한 변제 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95조 제6호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변제 수행 계획안은 이제 일반 이익을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심에서 채무자가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변제액을 수정하여 지출한 경우 그 수행 가능성을 살펴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여기 한번 볼까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해당하다고 본 사례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카드 회사로부터 1,300만원을 빌려 이를 여러 채권자들에게 대한 변제에 사용한 후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신청 당시 채무자의 채권자로는 금융기관만 남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빚을 개인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빚을 다 완제한 다음에 바꿔치기 한 거죠. 금융기관만 돌려막기를 해서 이거는 좀 불성실하게 본 전형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파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 저거죠. 편파변제로 회수하거나 뭐 그게 만약에 불가피하지 않느냐면 이런 것도 이건 면책 불허가 사유로 보기엔 좀 약간 좀 의문이 있지만 편파변제로 부인권 사유는 되죠.
근데 이제 뭐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라고 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생하고 파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매수한 아파트를 배우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두어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한 경우, 이건 뭐 파산에서는 얄짤없죠. 그냥 부인 청구를 하거나 그냥 불이익 처분으로 바로 뭐 아웃시키거나 하면 소송까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공유지 분야의 청산 가치를 보장하는 변제 계획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자 그 기각 결정 3일 후 남편에게 공유 지분을 증여하고 다시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경우, 참 별일이 다 있군요. 파산에서야 뭐 이거 그냥 환수해서 환가해서 나눠주면 되는데, 회생에서는 이걸 참 실제로 환수를 안 하죠. 그쵸? 그냥 그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없애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놓고 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만, 이건 이제 불성실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절차 지연시키는 경우,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절차 지연시키는 건 뭐 법원에서는 파산이든 회생이든 참 저거죠. 자, 이제 회생에서의 문제,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의 문제, 수입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이게 참 어렵죠. 현금 수입하는 업종이 점점 사라지고는 있다 하더라도 없진 않죠. 그걸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수입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채무자는 법원에 자신이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하면은 불성실한, 신설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기각사유가 해당되죠. 그래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급여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소득금액 증명을 통해 1년간의 월평균 수입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개인 파산에서도 이거 이제 확인을 하죠. 몇 년치를. 급여 소득자가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이거 없죠. 그래서 수입에 관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들이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여 예금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금 통장 사본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더욱 그러다. 이러한 경우 실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데 재직증명서, 급여 확인서 등 외에 추가적인 자료의 소명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게 부정명 불이행으로 기각하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보려나, 원심 회생은 이와 같은 소명을 요구하지 않은 채 업무 수행 결과를 적정으로 평가해 제출하는 경우 그대로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이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이게 어떤 식이든 하여튼 이게 변제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수입과 지출. 파산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죠. 파산에서는 이제 대부분 뭐 물론 파산에서도 이제 위장하는 경우가 있겠죠. 실직으로. 근데 통상 일단 뭐 워낙 빚이 많으니까 회생에서는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재직증명서, 소득 확인서만으로 과연 이게 신빙 절차가 뭐 실제 250 받는데 150만 받고 있다라고 현금,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고심에서는 같은 취지에서 고용주의 예금계좌에서 일정액이 출금되는 거래 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주의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영업장부 등을 제출을 하도록 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용주면 거기서 이 사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대략 매월 25일 날 뭐 한 200 정도가 출금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월급을 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그 영업장부에 그게 쓰여져 있다. 이런 걸 안 내면 소명이 부족하다고 항고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이게 현금 지급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인가전 폐지, 뭐 회생은 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파산, 이제 파산을 해서 한번 볼까요? 파산.
청산가치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산가치 파산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채무자 재산에 순위보전이 가등기가 맞춰진 경우라면 채무자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로지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 의무만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파산 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파산관계를 상대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어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파산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청산가치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이혼 후 재산 배우자에게 재산물로 지급한 금원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원상 회복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는 또한 채권자 취소권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판결과 상속 포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죠. 판결에 비추어 보면 구체화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나 상속의 포기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대상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 또는 법정 상속분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면제재산 결정과 청산가치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배우자 명의 재산과 청산가치 이게 가장 어렵죠. 파산도 그렇고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이 적극적으로 소명되는 거 아닌 한 2분의 1을 재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원심의 실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생 실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일단 절반은 그냥 배우자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이므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였거나 채무자의 부인 대상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2분의 1을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삼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거 판사님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그렇지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고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주택의 유일한 재산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인 때 통상 그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묵시적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23번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부터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부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요 자산에 관한 일반의 법 감정을 고려하며 이게 참 부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요 자산에 관한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원신의 실무는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이 개인 회생이든 배임 파산이든 부부 재산 처리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도 지금 최근에 사건 배우자 명의로 3억 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저것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해서 한 몇천만 원, 한 3천인가요? 3,500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못 낸다고 이해는 하죠.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거의 남편은 놀았습니까? 30년간 회사 대표로 사업하시면서 자녀들 키우고 생계를 책임지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이거든요. 3억 원. 그 배우자 부인이 전적인 재산으로만 해서 파산 절차에서 남편의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 받아가는 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일반인의 법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주유 자산에 관한. 어느 순간부터는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죠. 그래서 부부생활이 근거가 되는 주유자산에 관한 일반인 법감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심의 실무는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항고심에서도 상당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일반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채권이나
주택이 부부의 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명의자인 배우자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할 소득이나 재산이 소명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자가 혼인 중 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재산가치 2분의 1을 채무자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하고 그 이행 여부를 살펴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 보정 권고를 그래서 부부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남편이 절차에서 임차부조금 반환 청구권 전체가 그에게 귀속되는 걸 전제로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가 내려져 그에 따른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고 인가됐는데 처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또다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전부 또는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반영하도록 보정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러한 처리는 일반적인 법관점상 타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부 동시신청 사건의 경우 이른바 부부 공동재산의 처리에 관한 주의가 요망된다. 그렇지, 이건 잘못됐죠. 남편으로 한번 다 반영했으면 배우자 건 빼든지 아니면 절반씩 공평하게 하든지, 그쵸?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개인 회생에서도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이 완전히 다른 절차인가요? 사실은 면책이라는 공동의 목적은 똑같죠. 다만 일부 탕감이냐 전부 탕감이냐, 그 다음에 청산가치도 파산을 기준으로 하죠. 그렇다면은 부부재산에 관한 처리도 아까 그런 여러가지 공동재산, 혼인중 공동재산, 그 다음에 뭐 명의신탁, 부부 명의신탁 관계, 그 다음에 일반인의 법감정,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관제인이 환가를 해야 된다는 견해가 우세한 건 같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이건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에서 부인권 행사의 차이점, 그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따라서 현재의 실무는 회생에서는 채무자의 부인 대상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보정명을 통하여 부인권이 행사되면 원상회복될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가용소득을 증액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변제전으로 투입하는 등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여기 25번 각주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부인 청구 인용 가능성, 인용 후 회수 가능성에 비추어 부인계 대상 금액 전액을 채무자의 청산 가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고 이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부인권 행사 시 경험 회수율 등을 기초로 부인 대상 금액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그렇죠, 일정 금액만을 청산 가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파산에서 전액 환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 많지는 않죠. 화해도 하고, 그쵸? 항변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사정도 보고 여러 가지를 노려했을 때 만약에 내가 3천을 목표로 해도 실제로 20-30% 되는 경우도 10분의 1도 많아요. 보통 한 20-30%? 뭐 7-80% 목표로 하더라도 절반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실제 경험적 회수율이라는 게. 또 화해 많이 하잖아요. 화해, 그쵸? 화해하면서 많이 대폭 깎아주고, 또 그 파산 회생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익자들이 대부분 또 어려운 분들이 많죠. 예, 편파 변제하면 다 주로 친인척. 그러다 보니까 이 25번 각주에 있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에서는 그 실제 부인 대상
그 금액을 100% 하다 보면 100% 완주가 안 되죠. 아주 그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죠. 한 6, 7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만약에 뭐 넘긴 재산, 편파 변제라든가 이런 게 한 3천만 원 된다. 그러면 3천 나누기 60 하면 옛날엔 60개월이었죠. 3천 나누기 60하면 월 50만 원 올라가고 지금은 36개월이니까 오히려 뭐 한 80만 원 올라가죠. 근데 이 각주 같은 거 이제 판사님들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저겁니다. 경험 해수율. 이거 경험 해수율을 사실 산정하기도 힘들 겁니다. 이거 관제인별로도 편차가 많이 나서 이거 법원에서 이런 걸 아마 뭐 기초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부인권 대상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할 부인권이 행사 되면 원상회복 재산을 포함해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아니 나는 이거 원상회복 아니다. 채무자가 보정명령에 의해 청산가치 수정하고 변제계획을 변경해서 채무자의 수입에서 가용수를 제한 금액이 월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가 문제된다. 그래서 부인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건 뭐 좀 회생에서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한번 보십시오. 채무자의 가용소득만으로는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 마련이 어려워 향후 부인권을 실제로 행사하여 원상회복될 재산을 변제에 제공하겠다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렇죠? 일단 소득만으로 가고 나중에 실제 부인권을 행사하여 돈을 뺏어오면 그것만 따로 변제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나 실제 이렇게 한 사례는 없었죠. 이는 다른 도산 절차와 달리 부인권 행사의 주체가 채무자 자신이에요. 자신이 해놓고 이걸 나중에 몇 개월 후에 힘들죠.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강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무자와 부인 대상 행위 상대방의 관계가 주로 그렇죠. 친인척이죠. 가까운 사이가 많죠. 6개월 전에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나가 파산 전에 빚을 갚았는데 다시 개인회생 한다고 야 이거 좀 토해내라. 참 뺨 맞고 원수되죠. 다시. 부인권 행사에 관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 부인권 행사는 강제성이 제기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어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관제인도 어려운데 그쵸? 하물며 채무자가 이걸 행사하리라고 하는 건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참 개인회생에선 부인권 행사와 관련된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판사님들도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걸 많이 쓰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간과 생계비, 원금 전부를 변제하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하여튼 이 변제기간 단축, 이건 이제 많이 단축됐죠. 지금 3년으로. 일단 변제 여기 있죠. 원칙적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검토. 이게 이제 거의 법이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개인회생은 뭐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냥 개략적으로 개인 파산과 관련된 중요한 것만 살펴봤습니다. 청산가치, 그 다음에 부인권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이 불성실한 게 개인 파산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개인 파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개인 파산은 좀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